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주도권 잡기 경쟁에 한창인 요즘인데요. 만년 3위의 반란일까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들어갈 HBM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내놨습니다. 격화하는 HBM 3파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HBM 덕분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국내에서는 많이 올랐는데 어제 급락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소식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잘 나가던 SK 하이닉스 덜커덩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요인은 역시 HB라는 고대역 메모리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고대역 메모리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를 층층으로 쌓아서 한꺼번에 동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이 대목에 좀 빨랐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는 GPU입니다. 그런데 GPU를 보조하는 메모리로서 일반 메모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역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이제 동시 계산하는 능력이 좀 앞설 수 있다. 이래서 고대역 메모리를 인공지능 반도체와 함께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그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와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서 대부분 지금 뒤처져 있지만은 그래도 고대역 하나만큼은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끈이 있다. 이래서 나름 자위를 해왔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그마저도 SK의 고대역마저도 완전히 제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고대역은 4세대예요. 4세대. 4세대인데 마이크론이 한 버전 더 앞선 HBM 3E 5세대 HBM을 양산을 시작했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에 탑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GPU 200 시리즈를 다음 달부터 내놓거든요. 그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는 빠른 속도로 2000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액 마이크론 제품으로 충족하기로 했다. 이게 마이크론의 발표예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던 그나마 AI와의 건 이게 상당히 좀 충격을 받지 않겠나. 마이크론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시장 점유율을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로서는 좀 날벼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절반 정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내외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사실 박사님 메모리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만년 3위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치고 나갈까요? 그게 만년 3위라 하는 것도 대단히 그 한국 반도체 업계의 어떤 지나친 자만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건 마이크론 회사가 어떤 회사냐.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미국 반도체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인텔은 CPU 같은 고급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데 비해서 메모리는 지난 80년대에 일본과 미국이 치킨 경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궁금한 것은 80년대에 싸우던 그 많던 일본 반도체 회사들 히다치, 니혼 전기, 미쓰비시 전기 이거 다 어디 갔느냐? 지금 다 회사가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회사 이름이 없어지고 소유권이 바뀌고 그게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마이크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다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반도체 치킨 경쟁의 최종 승자는 마이크론이었고 이 마이크론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일본에 있는 히다치 공장
미쓰비시 공장, 일본 전기 공장의 반도체 D램 공장을 전부 다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크론이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은 미국 못지않게 일본의 생산 기지가 더 많은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크론은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연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는 어떤 그 비중이 서열도 상당히 바뀔 수가 있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텔이 내다판 낸드 플래시를 그 금액을 주고 이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사서 지금 문제다는데 그 비싸게 싸우는 바람에 점유율이 올라간 것이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세계 2위였어요. 도대체 누가 마이크론을 향해서 만년 3위라고 그러냐? 마이크론이 듣는다고 그러면 참 별 분석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마이크론 소식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요. 삼성전자도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는데 5세대 HBM 개발 소식을 전격적으로 내놨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비교해보면 적층수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느냐? 그냥 실험실에서 기술이냐 차이인데요. 물론 삼성전자는 그나마도 지금 세계 1등인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도 뒤져 있어서 주가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HBM3E의 12단 D램을 개발했다. 36GB거든요. 현재 지금 마이크론은 적층을 8단을 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12단까지 샀거든요. 기술만 보면 삼성전자가 앞서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8단도 양산을 못하고 있다고요. 12단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미래의 기술은 삼성 반도체가 훨씬 더 잠재력이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훨씬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 HBM 제작을 해달라는 미국 퀄컴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돈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오파를 받질 않았죠. 그 오파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 AI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을 가늠하지 못했던 삼성전자의 전략적 실패가 아닌가. 그러나 이제 실험실에서나마 12단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을 빨리 상용화한다면 따라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HBM이요. 호환성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폼이기 때문에 초기에 물건을 개발해 놓지 않으면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을 기존의 HBM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점 효과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초격차에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4세대 HBM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여기는 5세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개발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세대 지금 내놓고 있는 제품이 4세대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제너레이션이 지금 뒤지고 있는 것이죠. 5세대도 여기도 개발은 하고 있지만 개발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예.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난 분기에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인 이제 D램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격차가 더 확대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로서는 이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D램, HBM도 D램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것은 한 분야고요. 전체 총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뭐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최근에 상당히 발군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1등과 2등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회사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 그것 때문에 회사채도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금난도 겹쳐 있거든요. 물론 인공지능 분야에서 HBM으로 앞서간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삼성전자에 비하면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은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소문난 잔치란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그러니까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이틀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믿은 정부의 발등을 찍혔다 이런 호평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밸류업의 후폭풍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그간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던 저PBR 종목들, 그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의 그 어떤 분노,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밸류업 전략을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물론 기대를 많이 한 개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일본의 밸류업을 앞서는 K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그 개미들의 기대를 좀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더랬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PBR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PBR이라는 지수는 주식 현재의 가격을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주가, 분모의 북밸류라는 자산 가치로 이래 나눈 것인데 PBR이 왜 낮았느냐?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는 높았는데 주가가 뒷받침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좀 올려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구상이고 바로 이 대목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외국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는 한 요인이 돼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방향은 상당히 옳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 충격이나 기업들 준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그 모든 어떤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은 잡고 최상목 부총리의 얘기대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러나 지난 2달 동안 한번 거꾸로 나왔던 기사를 거꾸로 반추해 보면 마치 K 밸류업을 하면 PBR 낮은 주가는 대폭등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주가들이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이게 사실 윤 이니셔티브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해요. 대통령 탓할 일은 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은 밸류업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소액주주들이 제 몫을 찾을 수 있는 민생 토론회에서 그 기대를 그러니까 주식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뭐 일부 경제 관료들이 그 대통령의 구상을 받아서 밸류업 쪽으로 일본 밸류업을 가져온다 해서 마치 이 밸류업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밸류업을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뻥튀기를 한 그런 어떤 정부 관료들의 홍보 전략이 좀 지나치게 과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작 설명을 한 게 일본하고 일본 J 밸류업 정책으로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 이러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본의 밸류업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만으로서 일본은 상장 폐지까지 지금 2026년까지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지금 실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얘기해놓고 있고 또 하나 일본은 중요한 게요. 밸류업만 한 게 아닙니다. 밸류업과 금융 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도를 다지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밸류업 하는 와중에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정부가 일단 밸류업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저밸류 평가되어 있는 PBR이 낮은 주식을 좀 유념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PBR 테마주로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왜 이 회사가 PBR이 낮으냐?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정, PBR이 낮은 사정을 고칠 수 있는 기업인가 없는 기업인가 이것을 보면 저 PBR에서 빠져나올 기업인가 다시 말하면 주가가 오를 기업인가 그렇지 않을 기업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실력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당연한 말인데 제일 하기 어려운 거긴 하잖아요, 박사님. 근데 그게 이게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을 보면 특정 종목들이 있어요. 뭐 재벌기업 지주회사가 그렇고요, 보험금융사도 그렇고. 특히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예, 시간이 충분히 되면 저 PBR 중 한 종목 이 회사는 PBR이 왜 이래 낮아 있을까? 재무지표를 보면 충분히 분석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좀 시간적 여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크게 개괄해서 보면 첫 번째 상속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의 지주회사. 이 회사는 PBR이 낮아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주식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를테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합니다. 그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자사주를 소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시에서 소액주주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를 사 모으면 그게 자사주가 회사가 사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럴 때 자사주를 소각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기만 하고 소각을 안 한다. 사기만 하고 소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재벌 승계 수단으로 비밀 카드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배 구조에 고리가 되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재벌 승계하고는 관계가 없어도요. 보험, 한화 보험 같은 게 주가가 왜 폭락을 했느냐. 보험회사들은 보험을 해서 영업을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보험이 결국은 고객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고객 자산 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지배 구조의 고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주가가 좀 낮아져야 고리를 더 많이 갔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PBR이 왜 낮느냐? 오너의 지분이 굉장히 적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회사가 LG 주식회사 LG가 주가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정부 밸류업 발표 이후에. 그럼 LG는 구광모 회장으로 지금 세습을 하면서 구광모 회장의 오너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서서히 중장기적으로 지분을 늘려가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면 지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고요. PBR을 높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배당 이슈인데요. 배당에서 배당을 많이 해야 PBR이 올라가거든요. 그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를 주식을 살 필요가 있는데 오너의 지분이 적은 회사는 배당을 많이 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적어요. 그럼 배당 많이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주식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BR이 낮은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자동차는 박사님 왜 PBR이 낮은 주고 꼽아요? 자동차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오너 지분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쪽은 승계 작업도 걸쳐져 있습니다. 지배구조 고리도 결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종합백화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밸류업 후폭풍까지 준비해서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알찬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